지난번에 그 이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술 업무에서는 이제 물리학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 뉴턴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뉴턴의 법칙을 따르는 건데, 뉴턴의 법칙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그 관성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에서 아주 조금 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죠. 우선 관성 법칙은 사실은 이건 뭐 뉴턴의 법칙이라기보다 갈릴레오가 그 관성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관성 프레임이라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내부에서는 그 관성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 내에서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으면 공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기차 진행 방향 뒤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죠. 이때 한 가지 좀 그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서 속도라 그랬거든요. 속도는 그 단순히 뭐 시속 100km, 뭐 60km 이런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직선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지, 뭐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그 관성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또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이게 뭐 좀 이제 얘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가 뭐 V로 달리고 있으면 지면은 이제 정지하고 있겠죠. 여기서 뛰어내릴 때 이제 이렇게 뒤로 뛰어내린다.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가 이렇게 뒤로 폴짝 뛰어내리면은 이 사람은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 그대로 속도를 갖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지면에 대해서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뒤로 뛰어내리면 그 뒤통수가 깨지겠죠. 뒤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면 뒤통수가 깨질 텐데, 뭐 뒤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으면은 기차에 대해서 상대 속도 V만큼 V의 속도로 그 뛰어내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지면에 대해서는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럼 제자리에 이렇게 통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물체 내부, 요 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뭐 그 중고등학생들 많이 보는 과학 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그 전투기 조종사 그 중력 적응 훈련 장비 있죠. 뭐 보면은 뭐 이렇게 축이 있고 고정된 축이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힌지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고, 얘가 그 각속도를 갖고 회전을 하면
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FC라 그러면, 그러고 이 방향으로는 그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합성된 힘이 작용할 텐데, 그래서 이때는 일정한 각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도가 직선 방향이 아니죠.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사람이 느끼기에 각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계속해서 중력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력 적응 장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알아보면, 그 우주는 팽창한다 그러죠. 우주는 팽창하는데, 근데 이 팽창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가속이 되는데 왜 힘을 못 느낄까?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의 법칙에서 보면 가속도가 있으면 우리가 힘을 느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가다가 점점 가속을 해서 110km, 120km 가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 그 의자 등받이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걸 느끼죠. 근데 왜 힘을 이때는 못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우주의 팽창은 어떤 방향이 있는 게 아니죠. 이동이 아니고 그 스케일링이라고 보는데, 스케일링은 아마 캐드 써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캐드에 보면은 스케일링 기능이 있고 트랜슬레이션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내가 여기 있으면은 팽창이 이 군데군데 이렇게 별들이 있거나 은하가 있거나 이렇겠죠. 근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팽창하는 속도라는 게, 얘는 이 방향이고 얘는 이 방향이고 얘는 이 방향, 이 방향, 이런 식으로 전부 균일하게 균일하게 그 가속이 되면서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트랜슬레이션이면은, 이동이면은 그 방향이 있겠지만, 이 경우는 방향이 없죠.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을 쓰면, 이 등방성이죠. 등방성. 이방성이 아니고 등방성을 갖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 종종 용어가 나오는데 아이소트로픽이라 그러죠. 아이소트로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주 팽창에 대해서는 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못 느끼는 거죠. 다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은, 이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 최초로 수학적으로 그 힘이라는 걸 정의했다는 거죠. 힘과 이제 가속도의 관계를 정의한 건데, 사실 그 뉴턴 이전에는, 갈릴레오까지는 힘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 기구적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거기에 그 힘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힘과 가속도,
또 가속도 같으면은 속도를 미분한 거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힘은 어떤 벡터다 하는 개념, 이런 개념이 사실은 뉴턴이 정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법칙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아마 F 이퀄 ma 이렇게 배웠겠지만, 사실은 이때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면은 F 이퀄 ma가 아니고 F 이퀄 P 리니어 모멘텀이죠. 운동량. 리니어가 붙어 있으니까 뭐 선형 운동량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죠. 보통은 이제 운동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바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m도 질량도 시간의 함수고 속도도 시간의 함수라 그러면, 이렇게 곱셈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은 이거를 이제 미분하는 법칙이죠. 프로덕트 룰이죠. m하고 dv dt 플러스 v dm d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게 좀 더 일반적인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질량의 변화가 없으면 dm dt 이퀄 0이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F 이퀄 ma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질량이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에 변하느냐,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로켓 같은 게 이제 질량을 밖으로 내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뿜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는 건데, 그런 걸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소방관들이 소방 호스를 붙잡고 물을 앞으로 쏘게 되면은 뒤로 힘을 받는 그런 예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질량이 변하니까, 그래서 질량이 시간의 함수이고, 질량이 변하면은 그때도 힘이 작용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속도는 벡터이니까 속도의 절대치는 변화가 없어도 방향만 바뀌어도 사실은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F 이퀄 ma 그냥 단순히 배웠던 거에서 이제 조금 아주 조금 개념을 좀 일반화 시켜보기로 하죠. 이제 다음에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모든 힘은 방향이 반대인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여기서 이제 이 운동량 P1으로 질량은 m이겠고, 운동량 P1으로 이 방향으로 진행하던 물체하고, 여기서 운동량 P2로 이 방향으로 진행하던 물체하고 중간에 충돌을 하면 얘는 이 방향의 힘을 받고, 얘는 거꾸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은 힘을 받아서 얘는 충돌 후 이쪽으로 가고, 얘는 충돌 후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평형 조건을 따질 때 요 방향이 변화하면 힘도 변화하는 거죠. 힘도 벡터고 방향도 벡터니까 방향이 변화하면 힘도 같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는 힘은 작용면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가장 흔한 기계 요소 중에 이렇게 쇠기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금형에서도 이제 뭐 잘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겼고 얘는 직각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세타라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마찰력이 없다고 작용하면은 그 전단력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발력이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면에 이제 수직된 방향으로 이렇게 발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F와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힘은 지금 이 성분 중에서 이쪽 성분밖에 없죠. 결국은 이 성분이 마이너스 F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방향 성분, 얘는 뭐 R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 요 발력을 우리가 R1이라 그러면, R1은 방향이 R 코사인 세타하고 반대고 크기가 같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세타가 바뀌면, 세타가 작아지면 F는 이제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F고, 이 값은 R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작아진다 그러면 F와 같게 하기 위해서 R 값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 바뀌어도 힘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방향도 고려해서 한번 고등학교 때 배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정리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법칙에 들어가서, 보존 법칙은 세 가지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질량 보존 법칙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기계에서 보통 설계할 때 속도는 광속보다 워낙 작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이 GPS는 좀 사실은 얘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는 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한참 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중력이 약하니까, 중력이 약한 부분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되니까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는 지구상에 있는 시계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이 GPS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간의 인공위성 시간과 우리 지구상 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러죠. 뭐 크게 뭐 관계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하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합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요 가속도의 법칙이 F 이퀄 dp dt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F를 보면 여기서 dt를 이쪽으로 이렇게 dt를 F 쪽으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F dt가 되고 dp가 남는데 dp를 충돌 전후로, 충돌 전후 그러니까 충돌 후 시간이 t2, 충돌 전 시간이 t1이라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 p1 t2 빼기 p1 t1 한 게 결국은 이 FDT를 그 T1에서 T2까지 적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그대로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P2, T2, P2, T1 해주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은 게 되니까 여기서 P1, T2 쪽으로 P2, T2를 넘겨주면은 P1, T2 플러스 P2, T2 이퀄 P1, T1 플러스 P2, T1.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하고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 이제 뭐 이때는 외력이 없지만은 외력 F가 있으면 뭐 당연히 F 이퀄 ma 항을 추가하면 되겠죠. 다음 이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인데요.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각운동량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모멘트 또는 뭐 토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관해서 이제 위치 벡터를 원점을 두고 R로 지정하고, 그때 이 계속 균일한 속도로 회전하는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V라는 속도는 이제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때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속도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전 운동이니까 접선 방향이 되겠죠. 접선 방향 힘의 성분이 없으면 결국은 토크가 제로라는 얘기죠. R 크로스 프로덕트 F니까, 그러면은 F는 MA니까 R 크로스 MA, 요거는 다시 얘기해서 질량의 변화가 없으면
mr 크로스 dv dt로 쓸 수 있는데 얘가 0이다 하는 얘기죠. 얘가 0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dv dt가 0이다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는 v가 계속해서 상수라는 얘기죠. 결국 mr 크로스 v가 상수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r이 커지면 r의 그 양이 커지면 요 v 값이 작아지고 이쪽으로 가까워지면은 v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그 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태풍 같은 거, 태풍 같으면은 태풍 중심에서 멀면은 속도가 풍속이 이제 느리지만 중심 쪽으로 가까워지면은 풍속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러죠. 물론 이제 태풍 중심에서는 전혀 이제 그 태풍에 눈해갖고 이때는 이제 굉장히 고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하수구에서 물이 빠질 때 그 하수구에서 먼 부분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지만은 하수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빨리 회전하면서 물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그 며칠 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하는 걸 봤는데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팔을 쫙 벌리고 했을 경우 팔을 쭉 벌리고 이렇게 스케이트를 신고 돌고 있으면 여기서는 V 값이 작아지니까 팔을 벌리고 있을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돌죠. 천천히 돌다가 팔을 오므려서 몸에 가까이 붙이면은 R 값이 주니까 팔을 이렇게 오므리면 그때는 이제 스핀이라 그러죠. 회전 속도가 굉장히 이게 빨라지는 거죠. 회전 속도가. 그런 예도 되겠죠.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사출 성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는 별로 안 따지죠. 왜냐하면 요 속도 V에 대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점성력이 크기 때문에 요 탄젠트 방향에 대해서 힘이 굉장히 크죠. 힘이 굉장히 크니까 요 R 크로스 F가 제로가 안 되는 거죠. 이 값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성이 큰 유체에서는 가군동량을 고려를 안 하죠. 그 다음에 그 가군동량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요 벡터 두 개가 있으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R, F, 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요 방향은 요 지금 N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요 R에서부터 F 방향으로 이렇게 감으면 오른손을 이렇게 감는 그 방향으로 N 방향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뭐 그림 실력이 없어서 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해서 이 방향이 N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부터 R,
이쪽에서 F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세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보통 그 3차원에서는 그 우리가 행렬에서 디터미넌트라 그러죠. 디터미넌트 계산법으로 하는 게 훨씬 이제 쉽죠. 이 디터미넌트는 요 앵귤러 모멘텀은 별로 그 점성이 큰 유체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이 디터미넌트 계산은 사실은 이제 앵귤러 모멘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에서 주응력 방향 또 프린시플 디렉션 구할 때 쓰죠. 이 프린시플 디렉션 구할 때 이제 디터미넌트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겐 밸류 문제로 되는데, 아이겐 밸류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은 고유치라고 그러죠. 고유치 문제인데, 얘는 그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 항등식 문제죠. 고등학교 때 배운 항등식 문제로 되는데,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다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 이 근본적으로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뭐 근데 우리 뭐 열 에너지 있고 뭐 화학 에너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얘기하는데 왜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밖에 없느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요 근원적인 힘을 인정하는 거고, 나머지 힘은 굉장히 복합적인 힘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제 뭐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체의 내부 운동 에너지의 결과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바닥을 비비면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라는 게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준이고,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가냐 하면, 손바닥에 있는 그 손바닥을 구성하는 그 분자들 간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온도로 느끼는 거고, 결국은 물체의 내부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우리가 바꿔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연력학에서는 그 이제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 이건 뭐 고등학교 때 뭐 한 거, 고등학교 때 전부 기체의 이상기체 방정식이라 그러나요? PV 콜 뭐 RT 해서 기체의 이제 상태 방정식이라 그러죠. 그런 상태 방정식에도 결국은 이 운동 에너지의 결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사실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근본적으로는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사실은 가속도의 법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뭐 앞에서 얘기했는데 질량 변화가 없을 경우 F는 mdv/dt 즉 ma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위치 에너지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V를 그 시간의 함수만이 아니고 위치의 함수로도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x는 또 x가 이제 다시 시간의 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dv dt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이제 편미분은 고등학교 때 이제 안 배우니까 조금 그 공부가 필요하겠죠. dv dt는 이제 완전 미분이고, 그 라운드 v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x dx dt가 되는데, 우리가 이 dx dt는 그 변이를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속도 v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dv dt는 라운드 v 라운드 t v 라운드 v 라운드 x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어떤 그 시간을 정지했다고 보죠. 시간을 정지했다고 보는 거는 그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한 게 아니라 시간이 정지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어느 순간 속도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시간이 정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는 이 라운드 v 라운드 t가 0이 되니까 우리가 f equal m dv dt 얘를 f equal mv dv dx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dx를 양변의 dx를 곱해주면 fx dx equal mv dv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의 적분 형태를 취해주면은 x0 위치에서 속도가 v0고 x1 위치에서 속도가 v1이라 그러면 요 식이 성립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가 vx는 이때요 좌변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2분의 1 mv1 제곱 플러스 그 x1에서 포텐셜 에너지 이퀄 2분의 1 mv0 제곱 플러스 x0에서 포텐셜 에너지, 즉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그 합은 계속해서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fx dx의 적분꼴이니까 얘하고 그 비슷한 형태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일이라는 개념이 있죠. 워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워크라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가했을 때 또는 일을 했을 때, 그때 포텐셜 에너지에 워크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면 되고, 하여튼 여기서는 fx dx 뭐 단순히 근원적인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지만 거기에 워크 개념도 포함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무슨 의미냐 이렇게 따지면은 이쪽이 포텐셜 에너지고 이쪽이 그 위치, 그러니까 좌표죠. 뭐 사실은 뭐 공간이 될 테지만은 우리가 그 X축 하나만 따지면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 점을 보면 요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고 요때는 최소고, 그러면 요 점선에서 요 포텐셜 에너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얘기죠. 다시 이쪽으로 가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간단한 예로, 제일 간단한 예는 이렇게 스프링에 질량 n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내 스프링 상수가 K라 그러고 요 중력하고 지금 요 스프링 힘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때 여기서 내가 요쪽으로 뭐 x2만큼 이렇게 잡았다가 딱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x1까지 가고 내려가고,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요 x1, x2에서는 속도가 0이죠. 속도가 0이고 이 중간에서 가장 속도가 크죠.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 중간, 지금 x1, x2라 그러면 요 중간은 처음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를 뭐 x0라고 놓으면 여기서 요 위치는 x0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스프링 힘하고 중력하고 평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힘과 보존이 안 되는 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그 보존이 되는 힘은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근원적인 힘, 다시 얘기해서 중력, 전자기력, 핵력 이런 것들은 보존이 되는 힘이죠. 그리고 이런 힘들의 이제 특징은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위치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상수인 힘인데, 상수인 힘은 사실은 우리가 그 중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수라고 보죠. 그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사실은 상수가 아니지만은 중력 같은 경우는 그냥 mg 해갖고 중력 가속도를 상수로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스프링 힘 같으면은 얘가 근원적인 힘은 아닌데도 이 보존이 되는데, 이 스프링 힘은 사실은 정기적 포텐셜에 의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 포텐셜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니까 스프링 힘은 당연히 이제 보존이 되는 힘으로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그 보존이 안 되는 힘은 그 속도 또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들이 보존이 안 되는 힘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근원적인 힘이 아니라 복합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물체 내부의 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운동량의 교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힘이죠. 항상 이때는 그 운동 에너지가 관계가 되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 또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 여기서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은 대표적으로 점성력이죠. 점성력은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방정식을 쓸 때 F는 M X 2 도트 플러스 C X 도트 플러스 K X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도트는 주로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을 도트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2도트면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고, X도트면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얘는 그 속도 V가 되겠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가속도 A가 되겠죠. 그러면은 KX면은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 힘, 얘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본 힘이죠. 이건 스프링 힘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점성력이죠. 그 속도에 비례하는 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외력에서 점성력과 스프링 힘을 빼면 결국 가속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은 그 보존이 안 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결정되는 힘이라 그랬는데, 시간에 대해서 결정되는 힘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플라스틱 같은 경우, 플라스틱 봉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질량을 매달아 놓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중을 받겠죠. 그러면은 요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요만큼 늘어나 있다가 T=0에서 요만큼 늘어났다고 치죠. 근데 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클리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클리핑 같은 힘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성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비스코 일레스틱이다 해갖고 점탄성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힘은 당연히 보존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찰력 같은 경우는 작동 방향의 반대니까 속도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힘이니까 얘도 당연히
보존이 안 되는 힘이 되겠죠. 이런 힘들이 전부 근원적인 힘이 아니고 분자 및 원자들의 복잡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고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재료의 내부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은 그 재료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방정식, 꼭 기체만 상태 방정식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액체, 고체도 상태 방정식을 필요에 따라서는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비열을 또 이제 정의해서 쓰기도 하고, 당연히 온도, 그 다음에 열이 그 전달되는 거,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찰력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마찰력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죠. 엄밀히 얘기해서 전기적 마찰력은 사실은 두 물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닿았다 그러면 그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힘은 사실은 굉장히 크죠. 이때는 이제 굉장히 큰데, 뭐 기계에서 이제 이런 힘들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찰력은 사실은 동종 재질에서는 굉장히 크고, 재질이 이제 다를 경우는 오히려 마찰력이 작아지죠. 그래서 금형 같은 경우 이제 뭐 보통 이제 연마편이라 그러죠. 치수 조정하기 위해서 연마편을 두면 보통 재질을 다른 걸 써야지, 서로 접촉되는 부분하고 재질을 다른 걸 써야지 주로 이제 이런 긁힘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일어난다 그러죠. 그건 이제 전기적 마찰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재질을 다른 걸 쓰죠. 근데 이제 보통 운동할 때는 이런 전기적 마찰력보다 사실은 그 표면 조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우리가 가공면 같은 걸 보면은 아주 확대해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죠. 조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조도가 나쁜 부분끼리 가서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 조도에 의해서 고체끼리 부딪히는 이런 데서 오는 마찰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거의 모든 운동 부분에는 윤활유를 쓰죠. 그럼 이제 윤활유의 점성에 의한 마찰력도 있겠죠. 그래서 마찰력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체적인 거, 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전기적 마찰력, 이렇게 세 부분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보통 마찰력이라 그러는데, 이런 마찰력은 굉장히 변화 요인이 많겠죠. 사실은 정확한 마찰 계수는 결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마찰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뭐 엔진 오일을 뭐 몇 킬로마다 갈아라, 아니면은 뭐 몇 개월마다 갈아줘야 된다, 뭐 해갖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도, 뭐 윤활, 틈새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관리가 어렵다, 이제 이게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특히 이제 금형 같은 경우는 그 윤활이 굉장히 어렵죠. 보통 이제 자동차 엔진 오일 같으면은 강제 윤활을 시키는데, 강제 윤활을 시켜도 그렇게 그 엔진 오일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 금형은 완전히 그 밀폐가 된 상태가 아니라 오픈된 상태에서 윤활을 시키니까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한 문제가 사실은 많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안 생기려면 별 수 없이 이제 관리를 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찰력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트라이볼로지라고 이제 마찰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도의 학문까지도 생길 정도니까 마찰력이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그리고 뭐 이제 요 정도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사실 좀 그다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닌데, 이제 주로 CAE 쪽에서 CAE를 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용어로는 스테이셔너리 액션 프린시플이 이제 맞다 그러죠. 조금 이제 좀 너무 수학적인 얘기가 돼갖고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를 그 라그랑지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물체가 뭐 T1에서 T2까지 뭐 어떤 궤적을 그리고 가겠죠. 이렇게 궤적을 그리고 갈 때, 그때 요 라그랑지안에 대한 적분을 최소화시켜주면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소식이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면 바로 우리가 사실은 그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뭐 그 다음에 요 최소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변분 원리라 그러는데, 이 변분은 사실은 그냥 수학이죠. 뭐 실제로 이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면 우리 요 밑에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 우리 아까 뭐 예를 들었던 바로 요런 평형 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보통 CAE 소프트웨어, 해석 소프트웨어에서는 보통 요런 적분형에 대한 원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해석 소프트웨어에서 뭐 이런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용어가 가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성 변형만 따질 때는 여기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 요 부분을 그 이제 동적 변화 부분을 0으로 놓으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평형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평형에 대한 수학적 정의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그 평형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그 최소 그 포텐셜 에너지 원리다, 또는 요때도 이제 미니멈이란 용어보다는 스테이셔너리다 하는 그 용어가 더 수학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Principle of Stationary Potential Energy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용어가 나올 때 이게 그 이제 포텐셜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얻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이해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헤르츠 스트레스는 보통 그 서로 기아 같은 데서 그 기아 강도 따질 때 나오는 얘기죠. 헤르츠 스트레스는 참 저기서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설계 기술에서도 잠깐 언급은 하는데, 지금 요렇게 여기 이제 평면에 원통면이 이렇게 눌릴 때, 이럴 때 이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헤르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요 헤르츠 스트레스 계산할 때 그 공률이 최소가 되는, 이것도 사실은 그 변분 원리를 쓴 거죠. 이제 헤르츠 스트레스 계산할 때도 이런 변분 원리에 의해서 최소 공률의 원리를 쓴 거죠. 뭐 크게 뭐 중요한 것보다는 나중에 그 참고 자료 뭐 이런 거를 볼 때 좀 더 용어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라고 이제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여기 질량 M이 있고 여기 스프링이 이제 압축 스프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변이를 X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스프링 상수 kx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x가 이 방향이니까 mg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라그랑지안이 여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니까, 얘를 아까 그 운동 방정식 했을 때 이제 2도트 뭐 x도트 x 2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2분의 1 mx 도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 마이너스 mgx가 되겠죠. 얘를 그 라그랑지안을 x 도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러면은 뭐 편미분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x 도트 항만 그 x 도트 항 이외의 항은 상수로 보고 그냥 미분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x 도트항 갖고 있는 게 요 2분의 1 mx 도트 제곱밖에 없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mx 도트가 되는 거고, mx 도트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mx2 도트가 되겠죠. 이렇게 mx2 도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다시 마이너스 라그랑지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번에는 x 도트 항은 이제 상수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그 kx가 되겠고,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mg가 돼서 이게 얘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mx2 도트 플러스 kx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제로가 되면 결국은 mg는 mx2 도트 플러스 kx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요 시스템에 대한 운동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 dt 항을 0으로 놓으면 당연히 mg는 kx가 되는 거죠. x2 도트가 0이 될 테니까 요 항이 이제 없어질 테니까 mg는 k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ddt를 0으로 놓으면 평형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ddt까지 고려하면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미분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거를 또 복잡하게 뭐 설명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CA에서 뭐 유한요소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바로 이제 이런 원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언급을 한 거죠.